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어제 볼륨 소리가 좀 작아서 죄송했습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어제 조금 약간 잠겨가지고 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매일경제에서 따왔고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 갈륨 게르마늄을 중국에서 또 수출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반도체에 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의 뭐 방산 특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또 약간 이 또 안 좋은 약점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대체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방금 갈륨 게르마늄은 수출 통제한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보복성 그런 제재를 하는데 자닛 옐런이 또 방중하네요. 해서 딜리스킹 기대에 위안화 추락이 멈췄다. 또 한쪽에서는 뭔가 화해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3분기부터 실적이 반등, 기대 큰 업종은 조선차, 전력 이렇게 돼 있는데, 전력은 아마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발전하는데 원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기사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이날 성명을 통해서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및 이들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들 금속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2 대화 물꼬를 텄지만 공급망 갈등은 진행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 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고요. 상무부는 이 같은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서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네요. 그리고 재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그리고 레이저, 야간 고글, 그리고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이라고 하고요.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의 수입 금지 제재를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중국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마이크론이 자체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주요 기관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는 옛날에 1985년 플라자 합의 있을 때 일본을 견제를 딱 들어가니까 일본이 뭐 바로 무릎 꿇으면서 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예, 이랬던 걸 아마 바랄 건데 중국이 만만치 않죠. 네, 엄청난 내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엄청난 제품을 팔면서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냈었는데 미국에서 그걸 무기로 해서 얼마든지 이제 제재가 가능한데 중국은 뭐 러시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반미 국가들 아랍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미국 중국의 입김이 좀 큰데요. 이래저래 다 해보면 우리 쪽 수요만 가지고도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눈 깔아 이러고 하는데 눈 깔지 않고 계속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지금은 그냥 눈 깔아 뭐 이런 수준이라고 진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1980년도에 있었었던 그런 스무츠 홀리법이었죠. 예, 그때 미국하고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 간에 서로 엄청난 보호무역주의, 관세 폭탄 뭐 그런 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교역량이 거의 50% 줄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87%인가 지수가 87% 빠졌으니까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대공황의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미중 갈등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서로 국가 간의 비교 우위에 의해서 생산을 해서 서로 국부가 늘어나는 그런 분업의 효과가 깨지고 1930년 초에 대공황 때 일어났던 그런 말 그대로 대공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이걸 많이 걱정들 하시죠. 그걸 서로 중국하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소련 옛날에 핵무기 하나 날렸다가는 서로 공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핵무기 버튼을 안 누르는 것처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무역 분쟁이 1930년도 초처럼 스무츠 홀리법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이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둘 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뭐 그런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성비와 납품 속도 앞세운 K방산 동유럽 넘어서 미국하고 영국 정조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K-팝이 지금은 뭐 JYP도 거의 지금 5조가 다 돼 가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JYP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됐었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SM 같은 경우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시총이 막 3,000억을 넘었었거든요. 그게 동남아에서만 통하는 우리 아이돌 그룹이냐 아니면 일본에서만 통하느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통하느냐 이 마켓 사이즈가 공략하는 마켓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처럼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JYP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죠? 야 거의 한 70배 늘어났네요. 70배. 1억을 사놨으면 7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이, 동유럽에서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미국, 영국 이쪽까지 간다고요? 예, 진격의 K방인 산업이 동유럽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발주하는 신규 사업에 도전한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2, 3년 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목표로 전방위 수주 활동에 착수했다. 미국 해군의 고등 전술 입문기와 공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카이가 첫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앞세워 미국 로키드 마틴과 연합팀을 짰네요. 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계약을 따낸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T-50은 한 대 금액이 2천만에서 2,50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240억에서 300억 정도 되고요. 2천만 원짜리 소형차를 1,500대 수출하는 셈이다. 와, 이 T-50 한 대 팔면 우리나라 소형차 2천만 원짜리 1,500대네요. 계약 규모가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도 한국 방산 업계가 승전고를 올릴 수 있는 무대다. 캐나다는 노후한 디젤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3,000톤급 디젤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할 계획인데 수주자는 한국과 일본 기업 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예고된 영국 육군의 1조 원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도 놓쳐선 안 될 기회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방산 기업의 전대미문의 대운이 찾아왔다는 말로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 상황을 요약했고요. 역설적인 기회의 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격화되는 미중 전략 갈등에 따라 열렸다. 나토와 러시아의 경계선에서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부 유럽 국가의 안보 불안을 자극해서 급격한 군비 확충에 불을 땡겼다. 미중 간 힘겨루기에 장이 된 인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도 각자 도생의 세계 속에서 저마다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네요. 세계 무기 수출 최근 5년 동안 순위를 보면요. 1등은 뭐니 해도 미국. 전체 점유율 40%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러시아, 세 번째가 프랑스, 네 번째가 중국, 5등이 독일, 6위가 이탈리아, 7위 영국, 8위 스페인이고 한국이 9위네요. 2018년도에 10위였다가 작년에 이제 9위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2.3% 이렇게 차지하네요. 우리나라 GDP가 글로벌하게 한 2% 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방산 무기 수출도 2.4니까 좀 더 분발할 수는 있겠다, 그죠? 그리고 연도별 방위산업 수출액 추이가 나오는데요. 2016년도에 26억 달러. 그러니까 겨우 뭐 한 3조 하다가 2017년도에 31억 달러, 2021년도에는 70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170억 달러로 왕창 늘어났고요. 올해가 한 200억 달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26조. 예전에 한 3조 하다가 26조로 한 7년 만에 늘어났으니까 대단한 거다, 그죠? 그리고 2022년 이후 K방산 수출 주요 사례를 보면요.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청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지대공이니까 땅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집트에는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최근에 FA50 경공격기를 수출했었네요. 네. 그 밑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독일, 미국 업체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무기 체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만들어내는 한국 방산기업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경쟁력은 뭔가? 합리적인 가격을 빠르게, 손색 없는 무기, 제품 퀄리티가 좋은데 이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또 빠르게 만들어내 주니까 이게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탁월한 가성비를 앞세워서 아세안 그리고 폴란드와 터키 등 중동부 유럽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또 국제정세와 지정학적인 흐름을 면밀히 살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시장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발을 딛고 선 안보 정세와 현대사적 배경도 각국에는 매력적인데요. 한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기동사격 훈련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아직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인 기업이 수출 경쟁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은데, 국내 방산업체의 주력 수출 품목인 K9 자주포나 K2 그리고 FA50 이런 것들은 이미 한국군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장기간 직접 운용 중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됐다, 이런 거죠. K방산 대표 주작격인 무기체계는 공이 한국군이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직접 운영하며 고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철원이나 이런 데 보면 겨울에 영하 20, 30도까지 또 떨어지고, 여름에는 또 35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니까 이런 날씨 변화, 그리고 습하기도 하고, 그죠? 드라이드 했다가 습하기도 했다가 장마도 오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는 저절로 다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검증이 된 무기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기사가 폴란드 1차 무기 수출에서 보증 80%는 소진했고 예외 적용 없이는 더 못 팔아라고 돼 있어서 이게 뭔 얘기인가 봤습니다. 이렇게 앞단에서 그 수주가 터지면 뭐합니까? 수출을 만약에 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별 보증 한도가 61억 달러에 불과한데 폴란드 1차에서만 50억 달러 소진했고, 건설조선에 밀려서 지원 후순위 K방산 보증 규모 1.6%에 그쳐 수출 입원행 자본금 증액법 표류 정부 한도 예외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수출입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공적 수출 신용기관의 국가별 대출한도 규정이 K방산 관련 수출 금융의 변수로 떠올랐는데, 폴란드에 지난해 17조 원의 방산 물량을 수출했고 최근에 추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를 뒷받침할 ECA의 금융 지원이 동일인 대출 한도 때문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수출입은행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품목 국가별 대출 및 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원으로 그냥 계속 여기 적혀 있네요. 수원은 올해 1에서 5월 방산 부문에 4,882억 원의 금융 지원 대출 보증을 했고요. 같은 기간 수원이 전체
정권에 집행한 총 대출 보증액은 31조 881억 원인데 수원이 올해 집행한 수출 금융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로 좁혀보면 수원이 2018년부터 21년까지 체결된 무기 구매 대금 등과 관련해 지원한 대출 보증 규모는 연간 1,000억에서 5천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 원대로 급증을 했고요. 2조 원대 지원 내역 중 폴란드와 진행한 보증 규모가 대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 표가 나오는데 수출입은행 주요 품목별 대출 보증이 선박이 5조 1천억이고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건설 플랜트는 1조 7천억, 그리고 방위산은 4,882억밖에 안 된다. 이런 편인데요. 폴란드조차도 2018년부터 21년까지 매년 금융 지원액과 비교하면 지난해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고 지난해 수원은 폴란드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인도네시아에 방산 관련 금융 지원을 했고 지난해 폴란드에 수출한 1차 수주의 구매 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식을 놓고 현재 한국과 폴란드가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수출 계약과 금융 계약은 별개의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1차 수주건에 대해서 관련 업계에서는 수원이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 무역보험공사가 50억 달러를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네요. 이거 때문에 무역금융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서 수출을 못하는 이런 발생을 안 하겠죠.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큰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일부 대출 상환이 있더라도 국가별 8조 원의 한도액을 고려하면 2차 수주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이게 국가별 또 지원 한도가 있나 보네요. 해결 방안은 수원법을 개정해서 법정 자본금 15조 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신용공여 한도 40%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고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화그룹에 대한 KDB 산업은행과 수원의 신용공여 한도 예외를 인정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한 업계 인사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예외 인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하지만 정권 기조에 맞춰 방산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갑자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네요. 2차 수주와 관련해 일각에서 수원과 무역보험공사가 총 20조 원 이상을 폴란드 쪽에 금융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또 대출 형태의 금융 지원이 늘어날 경우 국제 외화 조달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기사는 AI 접목 첨단 무기 생태계 조성 한 번 산 나라 30년 VIP 만든다. 요까지가 요 방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요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군 당국과 국내 방산업체가 미래 방위산업 화두인 인공지능 AI 강군 육성과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네요. 국방부는 내년에 국방 AI 센터 개소를 목표로 데이터 AI 신기술, 무인 자율화 분야에 산학연 인사를 모아서 지난 5월 추진단을 출범시켰고요. 방위사업청은 우주와 AI, 로봇, 반도체 등 국방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소 벤처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다. 카이는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해서 한국산 6세대 전투기 시대를 열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밝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
등 지상 무인 체계 개발에 힘을 싣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감시 정찰과 대잠전 및 대규례전 등을 수행할 수상 수중 무인 전투함을 공개를 했었네요. 이미 K방사선 수출 품목도 지상 무기인 전차와 자주포는 물론이고 경전투기 등 첨단 무기 체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궁2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전통적인 무기 체계에 이어서 천궁2와 같은 정밀 유도 무기까지 수출해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 당국과 방산업체는 저마다 AI 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고 조기 전략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특히 고착화된 인구 절벽 시대에 총을 들고 전선에 설 군인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고, 결국 미래의 전장은 군인이 아닌 AI와 AI 간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AI 기술을 갖춘 방산 스타트업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네요.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서 방산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약 44조 원 333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방위산업에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잠금 효과, 락인 효과라고 하죠. 이 락인 효과가 있는데, 무기체계는 한번 도입하면 다른 국가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구매해서 30년 이상 쓸 뿐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도 한 국가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은 방산 수출은 단지 무기체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지보수와 교육 훈련, 성능 개량 등 후속 시장, 애프터마켓 규모가 더 크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래 뭐 손에 익었는데, 그죠? 무기를 갑자기 또 확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번 뚫고 들어가면 계속 2차, 3차 수주를 딸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관련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해서 소모품격이 뭐 총알이라든지, 그죠?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똑같은 제품을 써야 될 거니까 락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옐런도 방중 딜리스킹 기대에 위안화 추락 멈췄다.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6일에서 9일 방중한다고 하니까 아직 안 갔네요. 허 리펑 부총리 등과 회담을 하고요. 간첩법, 불법 정보 범위 모호한데 옐런은 미기업 우려 전할 듯하고 미중 관계 디리스킹 논의를 아마 할 것으로,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이의 제기도 아마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가서 만난 사람이 허리평 부총리와 류쿤 재정부장을 만날 예정인가 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에 물꼬를 튼 가운데 미국 경제사령탑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6일 중국을 방문하니까 지난번 회담이 그냥 뭐 쇼잉하는 건 아니었다, 그죠? 그 후속 지금 그 미팅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죠? 제넷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에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인 디리스킹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하고,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중 간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6일에서 9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네요. 앞서 지난달 18일에서 19일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이후 3주 만에 미국 경제 분야 고위 관료의 방중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네요.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옐런 장관이 방문 기간에 중국 고위 관리들과 미국 주요 기업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일각에서는 중국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옵니다. 방중 기간에는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에서부터 관세와 금리, 환율과 무역 정책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면서 디커플링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네요. 그리고 더 값싸게 생산한 중국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미국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옐런 장관은 완전한 대중국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되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형 디리스킹을 추구할 것임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이 맞불 차원에서 내놓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당국이 지난 5월 달에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고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것 때문에 요즘 마이크론 주가가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반간첩법 뭐 이런 얘기들 쭉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측은 옐런 장관에게 디리스킹은 시장 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중 압박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불어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최근 발표한 해외 자본 수지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8,689억 달러로 전월 대비 4억 달러 감소를 했고요. 이는 작년 3월 달에는 1조 132억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4.3% 줄어든 수치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1,100조 정도 들고 있네요. 네. 1,100조나 되는 미국 채권을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지난해 4월 1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13개월 연속 지금 1조 달러 미만에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경제학자인 텐윈 전 베이징 경제운용협회 부회장은 중국이 미국채 인수를 줄이면 미국의 재정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옐런 장관은 중국 당국자들에게 중국이 미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네요. 옐런 장관 방중 소식에 3일 여객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24 위안까지 반등을 했고요. 위안화 가치는 최근 3개월 새 5%나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달러당 7.27 위안 선까지 후퇴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 역시 블링컨 장관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미 재무부 관계자도 이번 옐런 장관의 첫 방중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양국 관계가 상당 부분 경색된 만큼 이번 방중 일정만으로 큰 전원점을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5개 기사를 다 했는데 이 보너스 기사 간단하게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반등, 기대 큰 업종은 조선차 전력이라고 돼 있는데 항상 주식은 기업 실적을 산책하는 주인이라고 보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수급 그리고 분위기,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이 실적 동향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번에 날 건지 미리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상태에서 그 기대치하고 예상치 대비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상장사 172고 실적 전망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났지만 3분기는 1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갈 길이 멀다. 한오션 한전 흑자 전환을 하고 해상운수 반도체 장비는 고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제 7월 달이니까 이제 3분기가 시작됐네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던 상장사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작년 하반기 단행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75pp 0.75%포인트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 영업이익이 급감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 완연한 실적 개선으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하반기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플러스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실적 개선 맞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잠정 실적 발표 시작이 되고요.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이 2천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요것보다는 좀 한 3배, 4배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이날 1.1% 오르면서 어제 73,000원 장을 마감했고 52주 신고가 내고 있죠. 이는 주요 상장사 실적이 지난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사 175곳의 2분기 매출은 504조, 전년 동기 508조에 대비해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43조 9,439억에가 거의 44조 났었는데 이번 2분기에는 19조 9,900억, 딱 20조. 작년에 44조, 올해 20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거의 54% 감소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3분기 실적에 맞춰져 있는데 매출이 3분기에는 527조로 전년 동기 525조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1조 6천억. 작년에는 28조였었네요. 작년 2Q가 44조였다가 작년 3Q가 28조로 뚝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3Q가 31조 6천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적자의 늪에 빠졌다가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는 기업이 눈에 띄는데 한전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6,825억 원을 올려 흑자 전환하고 SK 아이테크놀로지와 한화오션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네요. 업종별로 보면 조선, 자동차, 전력은 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자동차도 미국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호실적으로 보이는데 현대차가 3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증가한 2조 8,780억, 기아는 한 2조 4천억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자동차도 요것보다 또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1,300원대 머물러 있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50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가정을 하고 실적을 분석한 걸로 예측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것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이렇게 돼 있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3분기에 2조 한 2,600억 원 규모 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가 한 2조 9천억에서 3조 적자 나온다고 하고요. 3분기는 2조 2천억 정도 적자 이렇게 예상하는데 요 수치가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주가는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